여기 시대를 초월해 인류를 감동시킨 천재 화가들의 걸작품들이 있다. 동시대는 물론 오늘날까지 사람들 마음속에 살아 숨쉬는 명작들. 사람들은 이런 명작을 통해 감동은 물론 그림을 그린 화가들의 천재성까지 느끼게 된다. 그런 걸작 중 하나인 바로 이 그림. 세계적인 화가 피카소가 그린 모자상이다.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는 이 작품에는 42살 늦은 나이에 아들을 얻은 피카소의 기쁨이 그대로 담겨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뭔가 이상한 점이 보인다. 윤곽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채색을 해 곳곳에서 색깔이 윤곽선을 넘나든다. 즉, 윤곽선을 따라 꼼꼼히 색칠을 하지 않아 배경과 인물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도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럽다. 윤곽선을 그리고 그 안을 꼼꼼하게 강박적으로 칠하는 게 우리들이 알고 있는 통념적인 그림 그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윤곽선으로부터 벗어나기도 하고 좀 못 미치기도 하는 식으로 편안하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바로 그런 방식이 우리들에게 편안함, 또 여유로움, 자유로움 같은 것들을 줍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피카소의 기법은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별로 보지 못했던 기법입니다. 이런 그 피카소의 새로운 기법이 저희에게 새로움을 주고요. 또 단순히 기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보는 새로운 방식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셈입니다. 인간의 뇌에는 불일치 않은 윤곽선과 색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조절해주는 기능이 있다. 이 때문에 꼼꼼히 채색할 때보다 더 새로운 느낌을 주는 것임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천재 화가 피카소는 이런 과학적 증명 이전에 이미 본능적으로 이 기법의 효과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 또 하나의 그림이 있다. 우리에게 친숙한 김홍도의 씨름도, 금방이라도 씨름판의 숨소리까지 들릴 듯한 김홍도의 대표적인 풍속화다. 그런데 여기서도 인물의 얼굴과 몸에 주위의 배경색이 자유롭게 들어와 있다. 윤곽선을 따라 색칠을 꼼꼼히 하는 고정관념을 깨고 배경색이 얼굴과 몸속에 함께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기법은 김홍도의 다른 풍속화 속 인물들에게서도 대부분 보여진다. 그래서 그의 풍속화들이 더욱 자연스럽고 생생한 느낌을 주는 것이다. 피카소보다 무려 200여 년을 앞선 김홍도 역시 본능적으로 이 기법의 효과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피카소보다 훨씬 앞선 시기, 이미 윤곽선 불일치 기법을 사용해 조선을 깨운 천재 화가. 그가 바로 김홍도였다. 18세기 말 조선의 어느 거리. 김홍도의 귀에 사람들의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다. (30대) 젊은 화공 김홍도의 발길을 옮기게 한 곳은 구경꾼과 선수들이 어우러진 씨름판. 씨름판의 열기는 뜨거웠다. 김홍도는 지체 없이 화첩을 펼쳤다. 씨름판의 열기와 모든 장면을 그대로 담으려는 듯 김홍도의 분놀림은 거침이 없었다. 씨름하는 사내들의 팽팽한 움직임과 환호하는 구경꾼들. 김홍도는 그 짧은 순간들을 한 장면도 놓치지 않았다.
이렇게 탄생한 김홍도의 씨름도. 실제 크기는 세로 27, 가로 22.7cm, A4 용지보다 약간 더 큰 크기다. 이 작은 화폭에 김홍도는 무려 22명의 인물을 배치하고 각자의 역할까지 부여하고 있다. 김홍도가 그리는 22명의 모습과 역할은 어떤 것일까? 이제 그들을 만나보기 위해 씨름도 안으로 들어가 보자. 손을 짚은 이 사내는 수채 씨름판으로 기어 들어갈 태세다. 그만큼 씨름판이 흥미롭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옆에 사내는 상투까지 틀었으나 아직 수염이 없다. 어린 나이에 장가갔음을 의미하는데 웬일인지 아예 비스듬히 누웠다. 이는 800일을 해야 할 만큼 이미 씨름판이 오래되었음을 동작 하나로 보여주는 것이다. 구경꾼들의 개성은 간단한 선으로 스익스 그린 눈에 잘 나타나 있다. 단지 점 2개만으로 소년의 영리함을 잘도 표현해냈다. 입을 해에 벌리고 매우 재미있어하는 사내의 감정과 노인의 인자한 성격까지 그대로 눈에 드러난다. 점잖게 부채로 표정을 감춘 선비. 그러나 저린 다리는 참지 못하겠는지 시그머니 다리를 앞으로 뺐다. 이 씨름판이 꽤 오래됐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다. 그런데 이 사내는 긴장한 표정이 역력하다. 선수들을 유심히 살펴보는 이 사내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 단추는 바로 벗어놓은 신발과 칸. 긴장한 채 씨름판을 바라보는 이 사내는 출전을 기다리는 다음 선수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씨름판의 주인공인 두 선수의 모습은 어떨까? 우선 두 선수가 벗어놓은 가죽 신과 집신이 이들의 신분을 말해준다. 가죽 신의 임자는 발목에 행진을 타는 등 온 매무새가 더 나은 양반으로 지금 몸이 들려있는 상태다. 그렇다면 승부는 어떻게 됐을까? 들배지기 기술을 놓은 사내는 입을 앙 다물고 있고 들린 양반의 오른손은 길게 그려져 있다. 중심이 무너져 상대의 삿발을 놓치기 직전의 상황. 이쯤 되면 승부는 결정났다. 기술을 놓은 평민사내의 승리다. 김홍도는 바로 이 순간의 긴장과 흥분을 그대로 묘사했다. 이처럼 김홍도는 작은 화폭에 각 인물들의 개성을 놀라운 묘사력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의 그림이 우리나라 풍속화의 정점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우리나라 그 풍속화 발전의 가장 그 정점에 김홍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홍도에 의해서 그 풍속화의 내용이 아주 다양해지고 또 김홍도로 말미암아서 그 당시 유행했던 뭐 평생도라든가 아니면 그 풍속화처 풍속화 그 병풍의 그 전형이 그 완성이 되고 또 무엇보다도 또 김홍도에 의해서 가장 그 완성도가 높은 그 작품이 창출했기 때문입니다. 김홍도는 단원 풍속화첩에 있는 25점의 풍속화를 비롯해 매우 다양한 풍속화들을 남겼다. 그렇다면 김홍도는 왜 풍속화에 매료되었던 것일까? 17, 18세기 동아시아는 이른바 풍속화의 시대였다. 경제발전으로 부가 축적되었고 이는 서민문화와 서민의식의 발달로 이어졌다. 이런 사회적 배경 속에서 중국에서는 다양한 풍속화가 미술의 한 흐름을 이루기 시작했다. 일본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일본에서는 우키요에라는 풍속화가 성행했는데 우키요에는 인물의 개성을 매우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일본의 이 풍속화는 나중에 서양의 인상파에게 영향을 줄 정도로 한 시대를 풍미했다.
이 시기 조선의 분위기 역시 마찬가지였다.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경제적인 여유를 갖춘 중인 서민 계층이 등장했으며 이들은 새로운 예술의 출현을 열망했고 또한 수요자가 되었다. 이러한 시대 분위기는 조선 화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런 흐름에 물꼬를 튼 사람들이 바로 사대부 양반이었다는 점이다. 17세기 들어 사대부 화가 윤두서, 조영석 등이 중국풍 풍속화에서 달피해 최초로 우리의 실제 풍속들을 담아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화풍에는 한계가 있었다. 등장인물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고 나무에 걸린 옷 등도 밋밋하기만 해 사실상이나 생동감은 미흡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조선 화단의 하나의 신선한 충격이었다. 김홍도 역시 이 새로운 화풍의 영향을 받고 익히면서 풍속화에 눈을 뜨게 되고 마침내 자신만의 세계까지 만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가 풍속화에 매료된 이유가 비단 시대적 영향뿐이었을까? (1773년) 29의 젊은 화공 김홍도는 이미 궁중화가가 되어 있었다. 그가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 바로 왕세손의 초상화다. 김홍도가 그리고 있는 이 초상화의 주인공은 나중에 조선의 제22대 왕 정조 임금이 된다. 조선 최고의 문화 전성기를 일으켰던 정조는 이후 김홍도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된다. 그림에 관한 모든 일은 김홍도에게 맡겼다는 정조 자신의 기록까지 남아있다. 백성들의 삶을 이해하는 중요한 창구인 풍속화. 그러기에 정조는 풍속화를 원했다. 심지어는 보자마자 껄껄 웃을 수 있는 그림도 궁중화가들에게 주문했다. 정조의 이런 관심이 김홍도 풍속화를 탄생시킨 또 하나의 배경이었다. 정조대왕 때 이제 그 서민 문화가 융성하게 발달하기 시작한 그러한 시기입니다. 조선 그 전반기에는 그 궁중에서 가장 많이 그렸던 그림이 그 대나무 그림, 그 묵죽이라든가 아니면 뭐 산수화라든가 이러한 그 재재였는데 그 조선후기 특히 그 정조대왕 때 와서 그 풍속화 또는 그 인물화가 가장 그 수위를 차지하는 그런 그림으로 이렇게 부상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적 배경과 정조의 지대한 관심, 그리고 김홍도의 천재성이 합쳐져 세상과 만난 것이 바로 그의 풍속화들인 것이다. 그렇다면 시대와 호흡한 그의 천재성은 어떻게 작품 속에 담겨 있을까? 어느 봄날, 은은한 삼현육각 소리가 김홍도를 유혹했다. 한창 흥이 올라있는 초판의 소리였다. 무동의 춤사위는 유려했고 관객들은 흥에 겨워 있었다. 이것을 놓칠 김홍도가 아니었다. 무동의 움직임을 거침없이 화폭에 담아내는데 이 흥을 표현하기 위해 그가 사용한 것은 다름 아닌 선이었다. 같은 화폭에서도 굵어졌다 가늘어지고 선명하다가 흐려지는 등 오로지 선을 다르게 묘사해 무동의 춤사위를 실제와 똑같이 표현해내고 있다. 이렇듯 김홍도는 선의 마술사였다. 단원 김홍도의 선의 특징은 자유롭고 음악적인 선에 있습니다. 특히 풍속화 중 무동이나 씨름도에서 볼 수 있는데 이는 판소리와 같은 장단, 음률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은 단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며 또한 천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홍도의 또 다른 작품 서당도. 웃음을 참고 있는 훈장과 울고 웃는 아이들의 감정이 입고 있는 옷의 주름선을 통해 그대로 드러난다. 이러한 김홍도의 선은 이전의 풍속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었다. 이전의 작품을 보면 옷자락은 밋밋한 선도, 얼굴 표정 역시 단순하게 처리돼 있어 김홍도의 풍속화 속 생동감이 느껴지질 않는다. 김홍도의 선에 대한 감각은 풍속화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의 선 묘사가 돋보이는 또 다른 걸작 송하맹호도. 용맹하고 날렵한 조선 호랑이를 표현하기 위해 이 그림에서는 세밀한 선 묘사를 선택했다. 실바늘보다 가는 손을 수천 번 반복해서 결국 살아서 튀어나올 것 같은 조선 호랑이의 생동감을 구현해냈다. 이렇듯 김홍도는 다양한 선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자신의 예술적 감각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단순한 선의 변화만으로도 대상의 감정까지 완벽하게 표현해낸 김홍도. 그는 진정한 의미의 천재였다. 그러나 천재성보다 더 그의 풍속화를 빛나게 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시대를 있는 그대로 담아내려는 그의 노력과 열정이었다. 아, 주모! 아, 예. 아니, 나 주모 안 그랬어. 배고파 죽겠어. 조금만 기다려. 엄마 바쁘니까. 아, 손반장 주고 어서. 배고파. 어느 장날 김홍도의 눈에 주막을 찾은 장돌뱅이가 들어왔다. 아, 배고파. 빨리 줘. 몹시 시장한 지 음식을 재촉하는 장돌뱅이. 김홍도가 움직였다. 한잔 더 줘. 상대방의 신분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주막 풍경을 있는 그대로 담아냈다. 장돌뱅이는 재빨리 그릇을 비워내고 싸줘. 주모의 아이는 엿을 사달라고 조르는 모습. 사줘. 이전에 어떤 주모, 그림들도 술한잔 줘. 천한 신분 때문에 담지 않았던 이런 모습들을 그는 있는 그대로 담았다. 시대를 그대로 담으려 했던 김홍도. 그의 이런 노력 덕분에 김홍도 작품에는 이전 그림들과는 달리 조선 후기 다양한 신분의 사람과 삶이 등장한다. 풀무질과 분리권, 그리고 망치질이 역동적인 평범한 대장간 사관들의 모습. 나무 울타리를 세워놓고 밀물과 썰물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의 모습. 안악을 의식해 야성적으로 물을 마시는 사내와 이를 살짝 외면하는 안악의 미묘함. 이처럼 다양한 모습이 김홍도 그림의 소재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전의 풍속화와는 달리 김홍도가 이렇게 서민들의 실제 모습과 삶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조선시대 중인들의 족보만을 따로 모아 기록한 성원록. 이 기록을 보면 김홍도는 원래 무인에서 중인계층으로 몰락한 가문 출신으로 보인다. 즉 그의 신분은 중인이었으며 이것이 이전 사대부 양반들의 풍속화와는 다른 김홍도 화풍의 한 배경이 된 것이다. 그의 이런 면은 같은 소재를 그린 사대부 화가의 그림과 비교해보면 더욱 잘 드러난다. 농사일을 하다가 점심을 먹는 여러 명의 일꾼들을 그린 사대부 화가 조영석의 그림. 그런데 이들의 화면 배치는 일직선으로 단조롭고 밥을 먹는 모습도 점잖게 그지없다. 반면 중인 출신 김홍도가 그린 점심은 다르다. 일단 그 구도부터가 눈길을 끈다. 인물들이 화면에 폭넓게 배치되어 있고
그들의 먹는 모습 역시 다양하기 그지없다. 드러내놓고 젖을 먹이는 안악과 한 그릇 차지한 아이의 모습도 그려져 있고, 점심을 먹는 일꾼들의 모습 역시 숟가락 소리가 들릴 정도로 생동감과 현장감이 넘친다. 한 화면에서 비교해보면 두 그림의 분위기가 어떻게 다른지 더 여실히 드러난다. 이런 생동감과 정확한 사실 묘사는 느낌이나 이상을 중시하던 사대부 화가와는 다른 중인 출신 화가들의 큰 특징이었다. 이런 경향은 당시 사람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으로 중인 출신 화가들의 그림을 찾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당시 이들의 그림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있다. 조선 후기 문장가인 마성리는 한양 중부동에 있던 중인 출신 화가 강희연의 집에 김홍도를 비롯 당시 내로라 하는 중인 화가들이 자주 모여 공적인 수요는 물론이고 민간의 요구까지 충족시키기 위해 함께 그림 작업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집주인 강희연은 화공들이 함께 모여 작업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보이는 그림을 남겼는데, 그것이 바로 사인휘호라는 작품이다. 그림 속의 가슴리가 이 작품을 그린 강희연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인휘호를 보면 당시 그림을 공급하기 위해 화공들이 어떻게 공동작업을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아예 윗옷을 벗고 덤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개의 붓을 동시에 들고 채색을 하는 사람도 보인다. 자신이 맡은 다양한 그림들을 다양한 자세로 그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채롭다. 김홍도 역시 이들 속에서 이런 방법으로 생동감 넘치고 사실적인 그의 작품을 완성해냈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이런 김홍도의 사실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학계에서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 새로운 해석의 배경이 되고 있는 금강산. 사시사철 이름을 달리하며 수많은 시인과 화가들의 발길을 붙들었던 최고의 명산. 희명한 암석과 투명한 계곡물. 지금도 금강산의 아름다움은 숱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다. (1788년) 김홍도 역시 이곳 금강산을 찾았다. 정조의 어명으로 직접 금강산을 그리기 위해서 했다. 그렇다면 그의 사실성과 금강산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금강산에 있는 폭포 중 가장 큰 규모로 유명한 구룡폭포. 그 웅장한 규모와 멋진 절경에 반해 숱한 화가들이 이곳을 화폭에 담았는데, 그 중에서도 단원 김홍도와 겸재 정선의 그림이 가장 유명하다. 김홍도가 그린 구룡폭포. 주변 절벽의 질감과 폭포의 웅장함을 잘 표현하고 있다.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의 대가로 김홍도보다 70여 년 선배인 겸재 정선의 구룡폭포 역시 걸작이다. 두 그림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폭포를 바라보는 각도가 서로 비슷한 것으로 보아 유사한 장소와 방향에서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김홍도의 그림에 보이는 폭포 위 봉우리가 정선의 그림 속에서는 보이질 않는다. 아래쪽 웅덩이도 정선의 그림에는 보다 과장되게 표현되어 있다. 그렇다면 실제 폭포는 어떤 모습일까? 제작진은 금강산을 100여 회 찾아 금강산을 촬영해온 전문 사진작가와 통행. 우선 그들이 그림을 그린 위치부터 찾아봤다. 폭포 맞은편에는 폭포 관람객들의 조망을 위해 세워놓은 정자 관폭정이 있다. 김홍도와 정선 역시 이곳에서 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 촬영해본 결과 김홍도나 정선의 그림과 같은 각도가 나오질 않았다. 그림들과 비교를 해보면 촬영 영상 속 폭포의 모습이 그림과는 달리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본 것임을 알 수 있다. 관폭정에서 폭포를 그렸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추측과는 달리 그들은 정자에서 왼쪽으로 더 떨어져서 바라본 각도에서 각자 자신들의 그림을 그렸던 것이다. 두 화인의 그림과 실제 사진을 비교해봤다. 우선 김홍도의 그림. 작가의 의도에 따른 약간의 변형은 보이지만 사진과 90% 이상 일치한다. 폭포 위 봉우리의 모습이나 안반의 질감도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포착해 실제처럼 묘사하고 있다. 다음은 겸재 정선의 그림. 하지만 실제와 차이가 있다. 일단 폭포 위 봉우리부터 그의 그림에선 생략돼 있다. 아래쪽도 과장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실제와 다르게 그림을 그렸을까? 겸재는 구룡폭포를 이렇게 측면에서 본 모습, 그 다음에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 아래에서 올려다본 모습, 이렇게 세 개의 시점을 한 화면에 담은 데 비해서 김홍도는 하나의 시점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김홍도의 그림대로 사실 가서 사진을 찍어봐도 카메라 앵글에 그대로 들어오거든요. 그만큼 이제 사실적인 화법을 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겸재정선이 폭포 줄기에다가 포인트를 맞춘 데 비해서 김홍도는 그 구룡폭포의 그 병풍같이 들여진 큰 안반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그 안반의 질감을 잘 살려내서 그리고 있죠. 여러 시점을 한 화면에 담는 우리 전통의 이른바 다시점 화법이 정선의 그림에 사용된 것이다. 실제로 아래에서 올려다보면 정선의 그림에서처럼 폭포 위 봉우리가 보이질 않는다. 이런 다시점 화법은 이때까지 조선 산서의 전형적인 화법이었다. 대대로 내금강 전망을 보기 위해 금강산을 찾은 많은 이들이 꼭 거쳐간 금강산 정향사. 국보급 불상이 모셔져 있는 이곳 정향사에는 내금강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헐성들한 누각이 있었다. 그러기에 정선 역시 여기에 들러 이곳 정경을 담은 그림을 남겼다. 정선의 정향사 그림. 그런데 이 그림 역시 다시점 화법을 쓰고 있다. 정향사 앞쪽의 봉우리에서 절쪽을 바라본 모습과 정향사에서 내금강을 바라본 모습, 게다가 실제 이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금강대 모습까지 한 화폭에 담고 있다. 그러나 김홍도의 금강산 그림은 달랐다. 내금강의 또 다른 절경 중 하나인 명경대. 김홍도의 명경대 그림은 실제 전경과 놀랍도록 일치한다. 폭포 절벽의 특이함 때문에 더욱 유명한 비봉폭포 역시 김홍도는 실제 풍경을 화폭 속에 담아내고 있다. 그렇다면
김홍도가 이렇게 실경에 몰입한 배경은 무엇일까? 17, 18세기 조선에는 서양 문물들이 많이 전해졌는데 그중 서양의 카메라 옵스큐라라는 기구가 중국을 통해 들어와 있었다. 이는 물체를 실제와 똑같이 그릴 수 있게 해주는 기구였다. 그 원리와 구조는 카메라와 비슷한 것으로 서양 미술에서도 이전부터 많이 사용되었다. 물체에 반사된 빛이 앞쪽 구멍을 통해 들어와 다시 반사돼 영상 유리판에 비치면 그 위에 흰 종이를 대고 실제와 똑같이 그리는 기구였다. 당시 정약용의 책에도 깜깜한 방에서 이를 시연해본 기록이 나온다. 또한 이를 이용해 초상화를 그렸다는 기록까지 남겼는데 이 같은 기록은 서양에서조차 매우 드문 것이었다. 이 밖에도 실학자였던 이규경, 박규수 등도 카메라 옵스큐라에 대한 기록을 남겼는데 특히 박규수는 이를 이용해 풍경을 감상한 체험을 자세히 서술해 놓기도 했다. 카메라 옵스큐라는 이처럼 대상을 제대로 살필 수 있는 광학기구로 입체감, 실제감 등을 확보할 수 있어 당시 서양 화법이 수용되기 시작했던 조선의 화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과학적 기구의 영향을 실제로 접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 중에 궁중화원 이명기가 있다. 그는 왕의 어진 제작을 2번이나 책임졌던 조선 후기 최고의 초상화 화가였다. 이것은 그가 1787년에 그린 유원호 초상화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눈길을 끄는 문구가 있다. 얼굴과 몸이 길고 커서 원래 몸보다 반으로 줄였다는 문구다. 이런 예를 밝힌 초상화는 이제껏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신체를 정확하게 반으로 축소한 초상화를 그릴 수 있었을까? 바로 카메라 옵스큐라와 같은 기구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카메라 옵스큐라를 추경경, 즉 사람의 모습을 줄이는 거울이라 부르며 인물화 제작 등에 많이 사용했던 것이다. 원래 몸의 절반으로 2분의 1로 축소해서 그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명기의 이원호 초상은 길이를 재보면 84cm거든요. 그러니까 키가 1m 68쯤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표현을 초상화에 쓴 걸 보면 분명히 카메라 옵스쿠라 같은 기자재를 이용해서 2분의 1로 축소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또한 이명기는 서양 화법의 영향도 크게 받았다. 이명기가 조선시대 소론의 영수였던 윤증을 그린 초상화다. 얼굴과 옷주름의 음영이 뚜렷하여 입체감이 잘 드러나 있다. 그런데 윤증 초상에는 밑그림에 해당하는 초본까지 남아있는데 이상한 격자무늬가 있다. 과연 이 격자무늬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 답은 바로 서양 화가 알프레드 듀러의 드로잉이라는 동판화에서 찾을 수 있다. 모델과 화가 사이에 격자무늬 창을 세우고 격자 사이로 보이는 형상에 따라 같은 비례의 격자무늬 종이에 옮겨 그리는 모습이다. 이명기 역시 동일한 기법으로 보다 사실감 넘치는 초상화를 그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초상화에 보이는 입체감 등의 사실성은 바로 서양 화법과 카메라 옵스큐라와 같은 기구들의 영향 때문이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그는 이전 초상화들의 밋밋한 얼굴이나 평면적인 옷 표현과는 다른 느낌의 초상화들을 그려냈던 것이다.
그가 그린 서직수 초상 역시 뚜렷한 입체감과 정밀한 실제감 등이 돋보이는 걸작이다. 그런데 이 서직수 초상화는 이명기 혼자만의 작품이 아니었다. 이명기는 얼굴만 그렸고 몸 부분은 바로 김홍도가 그린 것이다. 이명기와 김홍도는 정조 어진을 함께 그렸을 만큼 영향을 주고받았던 관계였다. 바로 이런 배경 때문에 김홍도 역시 서양 화법과 카메라 옵스큐라 등을 접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사실성을 추구할 수 있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그가 서양 화법의 달인이었다는 당시 기록도 남아있어 이런 가능성의 설득력을 높여주고 있다. 그 김홍도가 서양 화법의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는 그 당시 문인인 이규상이라고 하는 문인이 쓴 화주록이라고 하는 화평이 있어요. 그 화평에 보면 당시에 그 도화서 화원들이 사면 청량법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하면 투시 원근법이 되겠는데 그런 사면 청량법을 서양 화법의 영향을 받아서 많이 활용했는데 그 중에 김홍도가 제일 잘했다고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김홍도는 이처럼 새로운 화법들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사실주의 화풍을 완성해갔다. 그의 뛰어난 사실 묘사가 돋보이는 또 다른 작품이다. 노인 위안잔치를 그린 이 그림의 주인공은 모두 64명. 총 등장인물은 무려 257명이나 된다. 자세히 보면 등장인물들에 대한 묘사가 매우 치밀한 것을 알 수 있다. 위안잔치의 주인공인 노인들의 옷이며 간 모양에도 모두 변화를 주었다. 구경 온 사람들도 참으로 다양하다. 거렁뱅이도 보이고 이미 술이 취한 양반도 보인다. 게다가 소나무 아래에서 잔수를 파는 아낙까지 매우 다양한 인물들을 꼼꼼히 담아내고 있다. 그야말로 현장의 생동감이 그대로 느껴지는 그림이다. 1795년 정조의 수원 행차를 그린 화성 능행도병. 모두 8폭의 병풍 그림으로 그 묘사가 세밀하여 지금은 중요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다. 군인은 물론 구경꾼 하나하나도 그 의상과 자세를 모두 다르게 묘사하고 있을 만큼 치밀한 그림이다. 마치 현장의 모습을 하나도 남김없이 8폭 병풍에 그대로 옮긴 듯한 매우 사실적인 그림이다. 이처럼 김홍도는 철저한 리얼리티를 구현하며 거장이 되어갔다. 그러나 우리가 그를 기억하는 이유가 비단 그의 뛰어난 사실성 때문만은 아니다. 발레트에 여인들이 모여있다. 서슴없이 허벅지를 드러낼 정도로 한껏 자유롭다. 그러나 김홍도가 지금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은 이 여인들이 아니었다. 그가 주목한 인물은 바로 이 사람. 발레트를 훔쳐보는 한 양반이었다. 김홍도는 자신이 지켜본 이 양반을 그림 속에 그려넣었다. 발레트 그림 속의 이 인물로 인해 우리는 김홍도의 풍자와 해학을 또렷하게 기억하게 된다. 이 그림은 한 선비가 남편과 함께 길을 가는 아낙네에게 은근한 눈길을 주는 그 짧은 순간을 생생하게 묘사한 그림이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의 재치는 번뜩인다. 김홍도는 망아지가 어미 말에 젖을 바는 아무도 예상 못한 순간을 포착 보는 이의 눈길을 붙잡는다. 길쌈하는 며느리를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침술 가득한 시어머니의 찌푸린 얼굴. 이 한 장면으로 우리는 당대의 고부 갈등까지 엿볼 수 있다. 벼타작에서는 웃음을 지으며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과 이미 술에 취해 누워있는 마름의 모습을 통해
불공평한 신분관계를 풍자하기도 했다. 양반과 기존 질서에 대한 풍자와 해학, 이런 특징은 새로운 질서를 갈망하던 당시 중인 서민계층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기도 했다. 이렇듯 김홍도의 30대는 일상의 삶들을 생생하게 화폭에 담은 풍속화의 시대였다. 그런데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졌다. 김홍도의 40대, 풍속화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단원 풍속화첩 속에 그 현장감 넘치던 풍속화들이 그의 작품 세계에서 사라지고 만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김홍도, 그에게 큰 변화가 생겼다. 47세 되던 해인 1791년, 김홍도가 마침내 한 거울의 사또가 된 것이다. 지금의 역장에 해당하는 찰방 벼슬을 지낸 이후 정조 어진을 그린 포상으로 새롭게 받은 벼슬이 충청도 연풍거울의 현감이었다. 관직에 오르면서 김홍도는 이제 더 이상 스스로 중인이 아니고자 했다. 누구보다 사대부 의식을 지향했고 이런 변화를 그림 속에 반영했다. 이전 풍속화들과는 달리 조선 사대부 양반들을 중국 고사에 빗대어 중국풍 형식으로 그리거나 매화나무 위에서 한가로이 논이는 까치들의 모습을 그리는 등 그의 화풍이 문인 화풍으로 변화한 것이다. 40대에 들어서서 김홍도가 이제 벼슬길에 오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김홍도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문인화풍의 산수화라든가 또는 선종화에 몰두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 풍속화의 그 제작은 이전보다는 이렇게 드물어지는 이런 경향을 보입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도 그의 천재성은 퇴색하지 않고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그가 이 시기 그린 소림 명월도, 조선 대부분의 산수화가 유명한 곳의 경치만을 담았던 데 반해 이 그림은 일상 속 풍경을 과감하게 소재로 채택했다. 또한 전례 없이 달을 중앙에 배치해 그 운치를 더했다. 이런 변화 속 김홍도에게 예측하지 못한 뜻밖의 사건이 발생했다. 1795년 김홍도에게 현감파직이라는 일생일대의 사건이 벌어지고 만 것이다. 청사는 돌보지 않고 백성들의 중매에만 힘쓴다는 충청위유사 홍대협의 상소에 의해 결국 파직을 당하고 의금부로 압송까지 된다. 다행히 정조의 도움으로 처벌만은 면하지만 이후 김홍도의 화풍은 다시 변화를 겪는다. 현실의 좌절을 쏟아내기보다 오히려 초월하려는 듯 더욱 이념세계를 지향하는 쪽으로 그의 화풍은 변해갔던 것이다. 이런 그의 마음을 잘 드러낸 그림이 바로 이 삼공불환도. 삼공, 즉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등의 높은 벼슬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전원생활이 좋다는 뜻의 제목을 가진 이 그림을 통해 그의 의식 변화를 느낄 수 있다. 또한 술에 취한 신선의 모습을 읊은 당나라 시를 화폭 속에 운치 있게 그려낸 지장 김하도. 가장 말년의 그림 중 하나로 늙은 매화나무를 그린 노매도. 모두 김홍도의 화풍 변화를 잘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이처럼 김홍도는 후대로 갈수록 현실의 세계가 아닌 이상세계를 추구했던 것이다. 이렇게 풍속화에서 문인화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탁월한 화풍을 드러냈던 김홍도. 그는 명실상부한 조선 최고의 천재 화가였다. (1800년) 개혁군주 정조의 느닷없는 죽음 이후
조선에 또 한 번의 암흑기가 찾아왔다. 최대 후원자를 잃은 김홍도의 삶에도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잦은 병치레는 물론 정제자 곤궁까지 겹쳐 끼니를 걱정하는 처지에까지 내몰리고 말았다. 김홍도가 언제 어떻게 사망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전무하다. 결국 풍속화로 잠든 조선을 깨웠던 천재화가 김홍도는 이렇게 최후의 기록조차 남기지 못한 채 사라지고 말았다. 하지만 천재가 사라져간 자리에는 그의 그림들이 남아 위대한 조선의 한 화인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고 있다.